1년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한 대여섯 개씩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투자를 해도 1년에 2배씩 오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뜰주식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부자 되기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하나를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데. 주변에 둘러보면 돼요. 둘러보고 네.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는 게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게 네.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네. 물건이나 제품과 서비스 네. 어디다 돈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영우 얘기 나와가지고 네. 넷플릭스로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본방은 9시고 넷플릭스는 10시 반에 올라오는데 제가 10시 반까지 못 견디고 보통 잠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불안한 게 내가 혹시 인터넷 하다가 스포일러 당할까봐 이틀간이 너무 불안해요. 네. 그래서 OTT 시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KT가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어요. 결국엔 안 했는데, 한 달 무료가 있을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내가 시즌에 10,000원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 내가 돈을 여기다 어디다 썼지? 가계부를 적는 게 절약하려고 적는 것도 있지만 어디다 쓰는지를 보고 절약하면 해봤자요. 왜냐하면 내 연봉 월급이 300이면 절약해보면 300밖에 절약을 못해요. 근데 300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3,000이 될 수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가족이 어디다 쓰는지, 친구, 동료들이 어디다 쓰는지를 좀 지켜보고 물어보고 궁금해하면 그 돈이 가는 게 결국에는 어려운 말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주가는 동행해요. 근데 뭐가 잘 될까를 자꾸 생각하고 요새 업종이 뭐가 섹터가 탑픽인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은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오늘도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실 거잖아요. 제 얼굴을 월급쟁이 부자들 TV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김현준이 뭘 추천해 주지?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맞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다 돈을 쓰는구나. 내가 유튜브를 자꾸 보면 광고 회사를 산다든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돈을 어떻게 좀 아껴가지고 구글 프리미엄을 한번 구독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각자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많은 거예요. 혹시 대표님께서 그렇게 이제 한 종목을 선택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CGV 주식도 샀어요. 돈 못 벌었지만. 네네. 그리고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김은희 작가를 좋아해요. 뭐 네. 누구나 좋아하지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되게 먼저 좋아했거든요. 남들이 알기 전에. 네네. 그래서 그 부심이 약간 있습니다. 그분이 나오는 것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는 그냥 주식 투자자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상장된 게 거의 없어서 그냥 팬심으로 드라마만 봤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사지? 하고 봤더니 김은희 작가가 소속돼 있는 드라마 제작사고 많은 작품들을 제작해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상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얼마나 돈을 벌까 얘네가. 앞으로 김은희 작가가 한다고 하면 대부분 성공할 텐데 그럼 성공률도 높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그 주식 사서 한 3-4배 수익을 아마 냈을 거고요. 네.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인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쓰레기 대란 난 적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수거를 안 해.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났어요. 지금 났어요.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막 붙어 있어요. 분리수거 이제 어느 동안 안 가져가니까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협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런 방도 붙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와 너무 짜증나네. 이거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 맞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짜증 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자본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누가 짜증이 난다는 거는 쓰레기를 못 버려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쓰레기를 왜 안 가져가냐면 쓰레기 값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쓰레기에 값이 있다는 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마음 착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거해 가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우리한테 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저기 입주자 대표회에 이런 데다 줘요, 돈을. 그럼 돈을 주고 왜 가져가냐? 그걸 어디 재활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병 같은 거는 뭐 맥주회사, 음료회사한테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폐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다 공급해가지고 그거를 박스 만드는데 원재료 쓰고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져가서 쓰는 애는 좋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폐지를 가져가서 박스를 만드는데 네. 그 박스 회사는 그 폐지를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고물상들한테. 그쵸. 근데 그 값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박스는 똑같이 팔리고 있는데 박스를 만드는 폐지 값이 떨어져서 얘네는 돈을 천정부지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박스 회사를 샀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모든 게 돈이에요. 돈 안 관련된 게 거의 없어요. 야, 대표님 이제 가면 이제 좀 진짜 보이시겠네. 이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어딜까?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네. 외국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 그 주식을 못 사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팬데믹 시절에 그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방 안에 스튜디오에 4명이 있는데 4명 다 맨발이에요. 네, 신발 맞아요. 안 신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 안 신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 신잖아요. 네. 침대에도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발은 신어야 되는데 회사는 안 가. 그러면 뭘 신어야 될까? 좀 편해야 되니까 슬리퍼를 신어야 되겠다. 슬리퍼 중에 브랜드인 거 크록스라는 회사가 네. 매출액이 2배가 뛰었어요. 주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 팬데믹 시절에.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으면 네. 미국의 김현준이었으면 무조건 투자했겠죠. 눈에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몰랐고 나중에 미국 사는 지인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주가 다 오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사는 곳에서 충분히 주식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1년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한 대여섯 개씩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투자를 해도 1년에 2배씩 오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뜰 주식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부자 되기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차트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차트, 재무제표 이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주식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차트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차트는 안 중요해요. 차트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아예 네.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저는 보지 못해요.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네. 네이버 증권에 누르는 방법은 아는데 네.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요. 제가 주식을 사고 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차트가 주는 영향은 0입니다. 왜냐하면 네. 차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주가가 움직인 과거의 기록이에요.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네. 운전할 때 어디 보고 하세요? 전방을 보고 전방 유리 보고 하시죠? 네. 백미러 보고 할 수 있으세요? 사고 나면 사고가 안 되죠? 네. 또는 자동차에다가 스키드 마크라고 하죠. 그게 나올 수 네. 있도록 바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놨다고 해볼게요. 네. 그 페인트 칠해서 주유님이 앞으로 쭉 가셨어요. 네. 근데 그것만 보고 제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또 사고 나시겠죠. 그렇죠. 같은 길을 가지만 거기에 앞에 다른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신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주유님이 이렇게 갔으니까 난 그 길만 보고 이렇게 간다 하는 게 차트예요. 그건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왜 앞을 보고 하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미래 예측 전망이고 그거의 방법론이 재무제표. 당연히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네. 차트보다 중요한 게 재무제표가 아니라 차트는 중요하지 않고 재무제표는 무조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호기심, 관심, 실생활에서 아이디어 찾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세요.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보통 멈추시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이브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네. 하이브가 아무리 못해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하이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그거보다 지금 낮게 돼 있는지 네. 높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 갔다고 해볼게요. 마트에 가서 오늘 이제 콩나물하고 이제 두부를 넣어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그럼 주인님께서 네. 유기농 두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중국산 두부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뭐 고르시겠어요?
가격이 어떨까요?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 똑같아요. 가격 똑같으면 유기농을 사겠죠. 유기농 사겠죠. 네. 왜? 유기농이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가격을 드려볼게요. 유기농 두부가 2,000원이에요. 2,000원 한 모에. 그 다음에 일반 중국산 두부가 1,500원. 그럼 뭐 사시겠어요? 유기농을 살 유기농 거예요. 사겠죠. 네. 그러면 유기농 두부가 20만 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국산 두부가 여전히 1,000원이에요. 그럼 뭐 사시겠어요? 네. 여기서 재산 규모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유기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뭐냐? 유기농 두부와 중국산 두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이 가격, 유기농이라는 건강함이 20만 원어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 밴드가 주식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은 채로 하면 아까 무조건 유기농. 그럼 무조건 그쵸. 하이브, 무조건 방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런 적정한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재무제표로 생각하는 방법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책 읽으시라고 하면은 회계원리 책 사가지고 이제 경영학과 공부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전 책에서 카페를 창업한 친구의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 만나보면은 취준생들은 꿈이 취업인데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야. 왜 그런 미스매칭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퇴사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카페나 할까? 그 카페 사장님 진짜 빡칠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 사실 어렵거든. 맞아.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퇴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퇴사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막 하겠죠?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어디 가서 이 월세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그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쵸. 조사하면 커피 값은 한 잔에 3,000원인데 원두나 뭐 이런 것들이 1,000원 들어가고 부자재는 500원 들어가니까 한 500원씩 남는데 그러면 이거를 500원 남으니까 100잔을 파면 5만 원이 남네 하루에. 그러면 내가 하루에 5만 원씩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입에 풀칠을 하겠다. 그럼 100잔을 하려면 테이블은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알바생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월세는 나가야 되니까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게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 계산기, 쌀집 계산기로 만들 수 있는 가계부의 모양을 조금 바꿔놓은 것뿐이고 그 모양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몇 장 팔까? 지금 100만 장 팔았는데 앞으로는 200만 장이 될 게 분명해. 나는 아이돌 덕후인데 그렇게 될 게 분명해. 그럼 200만 장 곱하기 하나에 2만 원씩이니까 그러면 400억. 네. 거기에다가 굿즈도 좀 팔아야 되고 콘서트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방탄은 이만큼이야. 그럼 투바투도 있으니까 이만큼 벌고 뉴진스는 이만큼 벌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직원이 몇 명이니까 비용은 얼마 들겠네. 네. 그럼 남는 게 이만큼이겠네. 그만큼과 시가총액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걸 비교하는 작업이 뭐냐? 카페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카페를 창업하는데 그냥 창업하면 권리금이 들어갈 게 없죠. 네. 근데 권리금을 주고 그냥 샀다고 해볼게요. 네. 만약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님이 사러 왔어. 저 카페 창업하고 싶은데 기존에 되던 거 하고 싶으니까 김 대표님 하나 파세요. 네.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권리금 1억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님 만약에 제가 하는 카페를 1억 주고 살 때 어느 정도 연에 벌어들이면 1억 줄 것 같으세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 말을 들어봤을 때 3년 정도 안에 빼면 잘하는 거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3년 정도 생각하면 3,300 정도. 3,300만 원. 네. 3년.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딱 45도 틀었을 때 정우성 닮으셨네요? 네. 들으시죠? 월급 잡으세요. 그쵸. 나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1억 권리금을 쓰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네. 3년 만에 나는 회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그게 3,300이에요. 네. 그죠? 3,300만 원을 1년에 버는데 1억을 투자했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33% 정도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인님은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33%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하는 게 시가총액과 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3년 만에 회수한다라고 했고 그게 33%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누구랑 비교를 할까? 나의 마음과 당연히 비교해야 되죠. 나는 33% 이상 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억이 시가총액, 내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하이브가 만약에 1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되죠? 하이브를 1조 원 시가총액에 살려면 최소 이 회사의 순이익이 3,300억은 돼야 사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난 33%안 나오면 안 사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모두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일반 예금 금리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하러 주식을 하냐 해서 주식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로 봐요. 내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예금에 넣으면 한 3% 받을 수 있는데 네. 주식은 변동성도 있고 내가 예상을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은퇴할 수도 있고 신규 아이돌을 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위험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는 내가 100% 인수하는 거지만 이건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사는 거고 경영자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난 10은 줘야 돼. 예금이 3일 때 10은 줘야 돼. 그럼 10%라고 하는 게 네. 어려운 말로 이익 수익률이 되고 그거를 시가총액이랑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버는 돈이 만약에 최소 1,000억 정도 돼야 1조 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1,000억을 버는데 5,000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5배, 네. 2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버는 회사라면 3,300억보다 더 낮을 때에만 투자를 해야 내가 이 카페를 인수할까 예금을 할까 주식을 할까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얼마 버는지 네. 알아야 되고 나의 기대 수익률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는지 이 세 개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려운 주식을 자꾸 공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얼마 벌지 모르잖아. 네네. 나의 기대 수익률은 알고 시장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알지만 삼성전자가 얼마 벌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그 기술을 모르니까. 네. 근데 신라면이 작년에 몇 개 팔렸으면 올해 몇 개 팔릴지는 대략 알잖아요. 그건 틀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이 실생활에서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PBR이나 PER 같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이런 거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PER이에요. 예를 들면 1조 원의 시가총액이 있고 네. 순이익이 1,000억이다 라고 네. 하면 아까 이익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 10%죠? 네. 10%의 역수가 10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PR 10배라는 거예요. PR 10배는 기대 수익률 10%, PR이 20배면 기대 수익률이 5%, PR이 5배면 기대 수익률이 20%인 네. 거지. PR이 그냥 뭔데 몇 배 이하에서 사야 돼. 그럼 싼 거래 비싼 거래라고 하면 옛날에 저처럼 수포자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 외우듯이. 그러면 PR이 몇 배면 높고 몇 배면 낮으냐.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나는 이 정도 PER,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투자할 수 있고 지금은 비싼 것 같아, 싼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성장하는 주식인 PR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좀 안정적일수록 PR이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PBR이라는 건 혹시 뭘까요? PBR은 이익과 관계없고 네. 가진 돈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권리금을 주고 네. 주호인님한테 카페를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카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테리어도 해놨을 거고 아니면 커피 머신도 있을 거고 가지가지 있는데 그거를 주호인님이 들어와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좀 귀찮다. 싹 다 팔아버리자. 집기를 팔았어요. 팔았더니 1억이 딱 나왔어. 그러면 네. 내가 지불한 값과 거기가 가진 자산들의 네. 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눈 걸 PBR이라고 하고 그게 같으면 1배. 네.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내가 안 하고 팔았는데 집기만 팔았는데 2억이 나와버렸어. 네. 그러면 그냥 꽁돈 갑자기 1억 생긴 거죠. 그거를 PBR 0.5배. 시가총액, 권리금하고 그 회사가 가진 자본을 네. 거꾸로 나눴을 때.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엄청나게 좋은 낮을수록 기업이라고 봐요. 건강하고 네. 안전한 투자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자산이 없다고 해서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은희 작가가 뭔가 회사를 차렸다고 해볼게요. 네. 그분이 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건 본인의 손, 머리, 눈, 노트북 하나면 끝이에요. 자산이 되게 작겠죠.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드라마를 자꾸 대박을 쳐가지고 이익을 엄청나게 내. 그러면 이익 수익률로 계산한 시가총액, 그 권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근데 그거는 PBR로 보면 이게 자산이 없는 거니까 되게 높게 보이겠죠. 아,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 PBR이 너무 높으니까 위험해 라고 했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PER과 PBR 중에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만 고르라면 PER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가능하면 PER도 낮으면서 PBR도 낮으면 더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시기 때마다 좀 반짝반짝 뜨는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는 바이오주가, 위기가 오게 되면 방산주들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슈 때는 또 메타 산업주. 네. 이 특정 시기 때마다 떠오르는 주식을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그런 주식을 안 하길 권합니다. 저는 실제로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 특정 시기마다 떠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정 시기가 자주 있다라는 말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드라마처럼 반복적으로 흥행을 할 요소가 있는 거면 네. 마다 투자를 하면 기분 좋겠죠. 근데 지금 그쵸. 말씀하신 게 방산 말씀하셨죠? 네. 코로나 말씀하셨죠? 메타버스 말씀하셨죠? 이게 한 3년 내에 있었던 큰 테마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럼 매년 뭔가 생겼는데 매년 생겼다는 거는 생겼다 없었다는 얘기죠, 전액 게. 그러면 그 네. 시기가 너무 짧은 거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올 거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메타버스가 생겨서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가 뭘까 해서 조금 일찍 산 사람들은 운 좋게 벌 수도 있는 건데 대다수의 분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천천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을 아예 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몇 년, 10년 이렇게 갈 트렌드에만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회사 자체가 워낙 견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잘 벌어. 근데 어떤 테마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주가가 확 올랐다 라고 하면 이제 팔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만약에 고래 모양으로 인테리어에서 카페를 꾸몄다고 해볼게요. 네. 카페를 꾸며놨는데 주인님께서 1억을 주고 샀어요. 꾸준히 이제 그냥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박을 치면서 고래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게 됐어. 네. 그러면 권리금이 갑자기 확 뛰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까먹게 될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권리금이 올라갔을 때 팔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그 커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팔아야 될까요? 팔고 와서 다른 데 커피숍을 차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업을 내가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운 좋게 무슨 테마에 엮여 주가 올랐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호재가 만약 있어가지고 그게 산업이 갑자기 떴다. 네. 그럼 그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절대 안 돼요. 대부분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가 사는 그곳이 꼭지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마음의 구조가 되냐면 아까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 처음에 샀다고 해보세요. 메타버스라는 게 뜨자마자 아니면 NFT 뜨자마자 나는 그 주식을 샀어. 수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벌었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면 확신의 강도가 더 커져요. 더 오르겠지. 네. 그래서 100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오르면 1000만 원 넣어요. 그리고 꼭지에 결국 1억 넣고 1억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처음 산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에 있더라도 총 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인간이 보통 나약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거라서 그런 건 아예 난 이거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덜 잃는 방법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뭐 호재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섹터들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제 뉴스, 경제 신문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하나를 사잖아요. 그럼 몇 년 정도를 갖고 있나요? 이게 연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1년 갖고 있어요. 1년을 갖고 있어요? 1년 갖고 있고 투자를 할 때는 3년 이상을 분석해야만 사요. 그게 기존 원칙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3년 동안 분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3년치를 분석한다는 거죠. 아, 미래의 3년을 3년치를 네. 네. 미래의 3년을 예상해서 재무제표로 우리가 미래의 재무제표를 그려낼 수 있을 때에만 투자를 하는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선반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벌어진 일들은 현재 주가로 가지고 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의 탐욕 때문인데 제가 그거를 3년을 잘 분석했다면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에 소문이 납니다. 내가 샀다 내가 분석했다는 게 아니고 얘가 정말 좋은 회사래. 진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이게 진짜 숨은 수혜주래 라는 소문이 조금씩 나고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럼 주가가 빨리 올라요. 3년치께 1년 내에 보통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팔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오래 가져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3년을 잘 예측했으니까 더 가져가 보자 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예측대로 안 되고 시장이 주가를 안 올린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부 경우는 그 회사가 급등 없이 꾸준히 잘하면서 꾸준히 오르면 저희도 급등하면 팔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팔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예측한 그 범위 이상의 주가가 가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가 면면히 꾸준히 잘하면 20%씩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10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식은 아주 가끔씩 이제 뭐 5년, 10년 투자하기도 해요. 보통은 근데 오르게 되면 더 갖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매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살 때 이 주식은 언제 판다 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별로 한 3가지는 있어요. 3가지씩. 좋을 때, 나쁠 때, 보통일 때의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은 어떻지? 내가 최초에 분석했던 때와 비슷한가? 아니면 더 좋아졌나? 더 나빠졌나? 이걸 분석해서 더 좋아졌다면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 주가만 오른 거야? 그러면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해서 살 때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주가가 50% 정도 오르게 되면 뉴스라든지 종목방 같은 걸 아예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안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봐요. 저는 전문가니까 50%가 올라있던 뉴스나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더 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거나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하지 말라는 투자할 기회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거나 이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고 또는 주가가 올랐거나 좋은 얘기가 있으면 확신의 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그래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찾는 게 더 좋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웬만하면 그런 주식을 보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 손절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주 많진 않은데 당연히 있어요. 저희가 왜 아주 많지 않냐면 저희는 되게 싸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아까 최초에 살 때 분석을 3가지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것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뻔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 갑자기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가정에 넣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쌀 때 사기 때문에 저희가 틀려도 큰 손실을 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보냐?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책에 쓴 사례 중에서 그 남자의 주식이라고 하는 OCI라고 하는 그 태양광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는 한 30%에서 50% 가까이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식이 한 100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원까지 떨어져서 저희가 20만 원부터 한 15만 원 사이에 쭉 샀거든요. 한 1, 2년 동안. 근데 그 주식이 거의 뭐 5만 원까지 떨어졌나? 하여튼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손실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들은 그런 이 거시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하는 것들 그다음에 산업재라고 하는 나의 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경기나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필수 소비재 회사를 투자하고 있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뭐 내년에 갑자기 라면 안 먹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폴리실리콘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몇 년간 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을 만큼. 했지만 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실제로 이 화학 박사는 아니잖아. 내가 OCI 내부자도 아니고 일단 파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한 대로 됐고 주가는 다시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런 주식을 점점 더 멀리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해. 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안 하는 주식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만 쳐내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안 해야 될 거 정해져 있으면 해야 될 것들만 보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거를 훨씬 더 자세히 깊이 집중적으로 보자. 그래도 1200억을 굴리면서 20%씩 수익이 나는 게 가능하더라. 네. 그래서 저희는 뭐 1조를 굴릴 걸 포기하고 연에 30-40% 할 걸 포기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좀 미래 유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네.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섹터들은 아주 한정적이긴 한데 헬스케어 분야 상당히 좋아해요. 헬스케어는 네. 인간이 늙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젊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일 거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에 돈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컨텐츠 분야. 컨텐츠 분야에도 어떻게 보면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큰 기업들이 꽉 쥐고 있던 그런 산업들이 좀 이렇게 분산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뭐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렸다면 네. 재택하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 줄어든 거에서 뭐 하겠어요? 결국 유튜브, 인스타 보겠지.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사람이 눈이 쏠리게 되면 돈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경제에서 신경제라든지 온라인화로 넘어가는 이런 디지털 경제 이런 쪽도 아직까지 바뀔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야에도 저는 올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상반되게도 그런 바뀌는 세상이 오더라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들에도 주목을 해요. 예를 들면 먹을 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가족 들에 대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가족들한테 더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은 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양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중이에요. 그럼 만약 초보자가 이제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을 좀 추천해 주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해외 주식을 추천해 주는 편일까요? 하나만 하라면 국내를 해야죠. 왜냐면 아이디어가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해외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국내 게 많이 떠오르실 거니까 네. 국내 주식이 훨씬 쉬울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접하기 쉬운 게 네. 국내니까 네. 국내 주식이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ETF 같이 좀 지수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건 이제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본인의 기질과 적성이 네. 주식에 맞냐를 결정해야 되고요. 주식에 네. 맞는 사람은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개별 종목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애초에 간접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근데 내가 직접 투자에 맞는다 하더라도 바로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종목 사야 돼요? ETF 사야 돼요? 정답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 네. 안 사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 다음에 살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기질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간접 투자는. 근데 너무 재밌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돈 버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책이 좋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게 좋을까요? 저는 책을 훨씬 더 추천하고요. 네.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이 조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작하시는 분들이.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빌 게이츠도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머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투자자도 유튜브에 간혹 나오고 뭐 백종원 씨도 유튜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유튜브 수익 벌려고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이 뭐냐, 얘가 유튜브를 왜 하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근데 책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책은. 그러면 거기에서는 많이 팔리면 물론 기분 좋지만 그것보다 그쵸. 자기의 내용을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책을 쓰게 되는 거고 투자의 대가들이 뭐 돌아가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정말 돈 많은 해외 투자자들도 유튜브엔 안 나와도 책은 한 권씩 썼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정보가 책에 많더라. 아, 책을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책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아, 네네. 네. 아, 빌드업이었군요.